제2장 보스턴은 배양실에 남았다. 보아본부 국장과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유아 양육소 신바블로프 방식 유도 훈련실, 안내판에 나타난 명칭들. 국장이 문을 하나 열었다. 남쪽 벽 전체가 하나의 창문으로 되어 있어 햇살이 눈부시고 환한 커다랗고 썰렁한 방으로 그들이 들어섰다. 규격에 따른 제복 재킷과 하얀 인조견 바지 차림에 머리카락은 하얀 모자 속으로 빈틈없이 감춘 대여섯 명의 보모가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기다랗게 줄지어 서서 장미 화분들을 늘어놓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아기들의 머릿속에는 잭과 시끄러운 음향, 꽃과 전기 충격이 만나 짝을 짓는 연상작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똑같거나 유사한 훈련이 200번 반복되면 이들 연결고리는 분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한다. 인간이 맺어놓은 것을 자연은 떼어놓을 힘이 없다. 그들은 책과 꽃을 보기만 해도 심리학에서 흔히 본능적인 증오라고 일컫는 반응을 보이도록 성장한다. 변하지 못하도록 유도. 우리는 대중이 시골을 증오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시골에서 벌어지는 모든 운동 경기를 좋아하도록 유도한다. 그와 더불어 모든 시골 운동이 복잡한 기계 장비를 사용하게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운동 경기를 즐기려고 그들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생산된 제품들도 소비한다. 그래서 저렇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다. 우리 보드님께서 아직 이 세상에 살아계시던 시절에 루벤 라비노비치라고 하는 어린 사내아이가 있었다. 루벤은 폴란드어를 쓰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 너희들은 폴란드어가 무엇인지 알겠지? 죽은 언어입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기양양하게 과시하느라 다른 학생이 말을 거들었다. 그리고 부모는 무엇인가? 보아본부 국장이 물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 소년이 얼굴을 붉혔다. 그들은 순수 학문과 음담 패설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터득하지 못했다. 한 학생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전에는 인간들이 흔히 그는 잠깐 우물쭈물했고 피가 두 뺨으로 빨갛게 몰렸다. 그들은 태생이었습니다. 제5장 8시가 되자 날이 저물었다. 스토크포지스 외관 답배 왁성기에서는 굵직한 목소리로 구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시작했다. 레니나와 앤리는 경기를 중단하고 외관 쪽으로 되돌아 걸어갔다. 내분비 외분비 합동 작업장에서는 바넘 로열의 거대한 공장에서 쓸 원료로 호르몬과 우유를 공급하느라 수천 마리의 소들이 나지막히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석양의 하늘에는 윙윙거리는 헬리콥터들의 소음이 가득했다. 골프를 치던 하급 신분의 사람들을 자마다의 경기장에서 대도시로 실어나르는 모노레일 기차의 출발을 알리느라 2분 30초마다 시끄러운 호루라기와 종소리가 울렸다. 레니나와 엘리는 그들의 헬리콥터를 타고 출발했다. 쌍몇 미터 상공에서 엘리는 헬리콥터 추진기의 회전 속도를 늦추었다. 왜 굴뚝마다 저렇게 발코니 같은 걸 둘러놓았나요? 인을 회수하기 위해서죠. 굴뚝을 따라 올라가는 사이에 가스는 몇 차례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전에는 사람을 화장시킬 때마다 오산화와 인이 대기 중에 날아가서 순환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98% 이상 회수합니다. 성인의 시체 한 구당 1.5kg을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에서만 한 해에 400톤 상당의 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식물들을 자라게 해주니까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알파들과 베타들이라고 해서 저 아래 지저분하고 하찮은 감마들이나 델타들, 엡실론들보다 식물이 조금이라도 더
더 잘 자라도록 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이 묘해져요. 모든 인간은 물리화학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엡실론들까지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엡실론들까지도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엡실론들까지도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엡실론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엔 엡실론들은 자기가 엡실론이 되었다는 걸 조금도 개의치 않는 모양이에요. 물론 개의치 않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다른 신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들이라면 물론 못마땅히 하겠지만요. 하지만 우리들은 다른 습성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조상도 달라요. 난 내가 엡실론이 아니어서 기뻐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엡실론이라면 당신이 받은 조건 반사 습성 훈련 때문에 자신이 베타나 알파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6장 버나드 마르크스에 대한 레니나의 판단은 이상하고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어찌나 이상했던지 그 후 몇 주일 동안 그녀는 뉴멕시코에서 보내기로 했던 휴가 계획을 바꿔 베니토 후보와 북극으로 가야 하나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문제는 지난 여름에 조지 에드셀과 이미 다녀왔던 터라 그녀는 북극이 얼마나 음산한 곳인지 알고 있었다. 대용 혈액에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든 남자들의 괴팍감에 대한 페니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새로 사귄 애인 헨리와 어느 날 저녁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레니나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태도로 버나드에 대해 얘기했을 때 헨리는 한심한 버나드를 코뿔소에 비유했다. 코뿔소한테는 재주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남자들은 기능 설정을 유도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불쌍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버나드도 그런 인물이죠.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버나드는 일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해요. 그렇지 않았다면요 국장님이 절대로 그를 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헨리가 위로하듯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그가 남들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해를 끼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상당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했다. 우선 남들이 모르게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괴이한 면이 있었다. 제7장 암석지대는 사자의 털 빛깔 같은 먼지가 덮인 애엽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도폐처럼 보였다. 갖가지른 절벽들 사이로 물길이 흘러갔고 한 줄기 강과 들판이 초록빛 띠를 이루며 한쪽 절벽에서 다른 쪽 절벽으로 가로질러 내려갔다. 애엽의 한가운데 멈춰선 도폐처럼 보이는 바위의 뱃머리 쪽에는 말파이스의 푸에블로 마을이 벌거숭이 돌덩어리를 기하학적으로 잘 가꾸어 놓은 듯 붉어져 나와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높다란 집들이 층층으로 계단을 이룬 피라미드처럼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괴이해요. 너무나 괴이해요. 난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싫어요. 게다가 말이야요. 악취까지 풍겨요. 버나드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대기 전체가 생동하고 찢을 줄 모르는 피의 흐름으로 고동치는 듯 했다. 저 꼭대기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헬리콥터를 가지고 왔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들은 5,000년이 넘도록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이런 삶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청결함은 포드 다음에 버금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뿐만 아니라 문명은 살균 활동이고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우리 포드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개화하지도 않았어요. 제8장 바깥에서는 버나드와 존이 오락가락 거닐었다. 난 납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버나드가 말했다.
다시 적응하기가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옥송에서 왔고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존재라든가 이런 모든 오물과 죄신들과 늙는다는 현상과 질병 따위 거의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당신이 설명하지 않는다면 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날씨가 더웠다. 어린 존과 린다는 달짝지근한 옥수수와 호떡을 먹었다. 린다가 말했다. 이리 와서 눕거라 아가야. 그들은 커다란 침대에 누웠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존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몸집이 육중하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내가 침대 옆에 서서 굽어보고 있었다. 존은 상당히 컴컴하고 커다란 방을 기억해 냈다. 나무에 줄이 달린 커다란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렸으며 많은 여자들이 나무틀 주변에 서서 담요를 짜고 있었다. 린다는 그에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구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하고는 여자들을 도와주러 갔다. 그는 한참 동안 다른 어린 사내 아이들과 같이 놀았다. 갑자기 사람들이 떠들었다. 여자들이 린다를 밀쳐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문으로 가자 그가 뒤따라 달려갔다. 내가 무엇을 깨뜨렸기 때문이란다. 그런 천한 여자들이 짜는 담요를 내가 어떻게 짤 줄 알겠니? 천박한 야만인들 같으니라고. 그는 야만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자 보페가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보페는 물 같은 것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라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입안이 화끈해지면서 기침이 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린다와 보페는 그것을 조금 마셨다. 그러다가 린다가 웃으면서 떠들었고 그들은 함께 다른 방으로 갔다. 보페가 나간 다음에 존은 옆방으로 들어갔다. 린다가 침대에서 어찌나 곤히 잠들었는지 그는 그녀를 깨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제9장 괴이한 공포의 하루를 지낸 다음인지라 레니나는 철저하고도 절대적인 휴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휴게소로 돌아가자마자 그녀는 반그램짜리 소마를 6개나 삼킨 다음에 침대에 누웠고 10분도 안 되어 영혼의 세계로 빠져들어갔다. 그녀가 현실로 돌아오려면 18시간은 지나야 한다. 한편 버나드는 어둠 속에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정이 지난 다음에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불면증은 무의미하게 낭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계획이 마련되었다. 정확히 시간을 맞춰 이튿날 아침 10시에 도착한 헬리콥터에서 초록색 제복의 8분 혼혈아가 내렸다. 버나드는 용설난 숲속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스 크라운은 소마 휴식을 취하는 중이에요. 5시 전에는 깨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7시간의 여유가 생긴 셈이죠. 젊은이가 휴게소 밖에 나타났다. 버나드, 그가 소리쳐 불렀다. 버나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 소리가 나지 않는 털신을 신고 층계를 달려 올라가 문을 밀어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들이 가버렸다. 여태까지 그에게 이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적은 없었다. 그녀가 자기들을 만나러 오라고 그에게 정했었는데 지금 그들은 가고 없었다. 그는 층계에 앉아 울었다. 반 시간이 흘러간 후에 그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뚜껑에 LC라는 머리 글자가 박힌 옷가방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치솟아 올랐다. 그는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가 짤그랑거리며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초록색 옷가방을 열자 코를 찌르는 네리니나의 향수 냄새가 그의 폐를 그녀의 본질로 채웠다. 그는 가슴이 뛰었고 이러다가는 기절할 것 같았다. 그는 보석 상자를 만지다가 환한 곳으로 가져가 들어올려서 살펴보았다. 레니나의 여별 인조견 벨벳 반바지에 달린 지퍼를 보고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재미가 생겼다. 참으로 신기했다. 그녀의 초록색 실내화는 지금까지 그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그는 지퍼가 달린 속옷을 펼쳐보고는 치웠다. 어떤 상자를 열다가 그는 향내가 나는 가루를 엎었다. 감미로운 향기.
그는 눈을 감고 가루가 묻은 팔에다 뺨을 비볐다. 레니나, 레니나. 무슨 소리가 나자 그는 깜짝 놀라 죄라도 지은 듯 몸을 돌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생명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었다. 널찍한 찜개참이 눈에 띄었다. 찜개참 저쪽 편에도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었다. 안을 보았다. 그곳 나지막한 침대 위에는 쌍아이가 하나로 이어진 파자마 차림으로 레니나가 잠들어 있었다. 제10장 룸스버리 본부의 4,000개에 달하는 방에 걸린 전기시계 4,000개는 바늘이 모두 2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바빴고 모든 과정이 질서정연했다. 현미경 아래에서 정충들이 기다란 꼬리를 맹렬히 휘저으며 머리부터 쪄박고 난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수정된 난자들이 자라면서 분열을 계속했다. 보카노프스키 저리를 거친 난자들은 발화를 하고 갈라져 수많은 대야가 되었다. 사회기능 설정실에서는 에스컬레이터들이 지하실로 내려갔고 지하실에서는 진홍빛 어둠 속에서 복막 위에 대야가 열을 받으며 대용 혈액과 호르몬을 공급받고 자라났다. 반면 독소가 주입된 대야들은 쇠약해져 발육이 중단된 엡실론들이 되었다. 제11장 수정실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에 런던의 상부계급 사람들은 누구나 부하 습성훈련국장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희한한 인간을 만나고 싶어 야단들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린다는 아무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을 어머니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음란 행위였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참된 야만인이 아니었다. 유리병으로 부화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능 조절을 받았던 여자였으므로 정말로 해괴한 관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겉모습이 문제였다. 이가 상했고 얼룩덜룩하고 그 몸집, 구역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린다 역시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문명세계로의 귀환이 그녀에게는 소마로의 귀환을 의미했다. 그것은 페우트를 마신 다음이면 항상 그랬듯이 너무 수치스러울 만큼 반사회적 행동을 범해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으며 다시는 두통이나 구역질 없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마는 그녀에게 페우틀처럼 거북한 장난을 치지도 않았다. 소마가 제공하는 휴식은 완벽했으며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은 소마의 본질적 양상 때문이 아니라 휴식의 기쁨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쾌감의 치료 방법은 휴식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무스타파 몬드가 다 읽은 논문의 제목은 새로운 생물학 이론이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다가 펜을 집어 속표지에다 갈겨 썼다. 저자가 목적석 개념을 다루는 수학적 방법은 우수하고 새롭지만 이단적인 면이 보이기 때문에 현 사회 체제에서는 위험한 반발의 잠재력을 지닌다. 출판 불가. 불쌍하구만. 그는 서명을 하면서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 걸작이라고 해야 할 작품이었다. 하지만 일단 목적성에 입각해서 설명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었다. 지상의 선으로서의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녔던 신념을 상실하게 하고 대신에 목적이란 현재의 인간 세계를 벗어난 어딘가에 존재하며 인생의 목적이란 복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강화하고 정제시키는 무엇, 지식을 확대시키는 무엇이라고 믿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옳은 얘기일지 모르겠다고 통제관은 생각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었다. 그는 한숨을 지으며 인간이 만일 행복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했다. 제15장
사망자들을 관리하는 바크레인 병원의 하급 직원들은 84명의 붉은 머리 여자들과 78명의 남자 쌍둥이들인 두 보카노브스키 집단 162명의 델타들로 구성되었다. 야만인은 승강기에서 내려 그들 가운데 뒤섞여 들어갔다. 그의 마음은 다른데 몰입한 상태였다. 온통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가 겪은 슬픔이나 고뇌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기계처럼 주변에 몰린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갔다. 무수한 사람들이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목구멍에서는 고음으로 삑삑거리거나 저음으로 투덜거리는 오직 두 가지 음성만이 뚜렷했다. 그는 정신이 들어 외부의 현실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눈에 비치는 주변의 존재들을 인식했다. 그것은 공포와 역겨움의 무게로 그를 절망시켰다. 눈앞의 현실은 개체로서의 구별이 불가능한 동일성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악몽이나 마찬가지여서 그가 밤낮으로 반복하여 겪었던 정신장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쌍둥이들, 그들은 구더기처럼 린다의 죽음이라는 신비를 향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훨씬 크고 완전히 성장한 개체들인 또 다른 구더기들이 그의 슬픔과 참회에 달라붙어 사방에서 기어다녔다. 소마 배급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외쳤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하나 열리고 근무자들이 책상과 의자를 하나씩 현관으로 옮겨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검은 쩔제 금고를 들고 들어온 말쑥하고 젊은 알바였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쌍둥이들이 만족해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관심은 젊은 남자가 책상 위에 놓고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 금고로 쏠려 있었다. 젊은 남자가 자그마한 약통을 한 움큼 꺼냈다. 쌍둥이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앞으로 나왔다. 야만이는 그냥 구경했다. 멋진 신세계여. 그의 머릿속에는 노래 가사의 음조가 달라지는 듯했다. 노래는 비탄과 회한에 빠진 그를 비웃었으며 너무나 흉악하고 냉소적인 모욕의 어조로 그를 놀려댔다. 노래는 악마처럼 웃으며 구역질나는 추악함의 악몽을, 비천한 더러움의 악몽을 끈질기게 보였다. 그러더니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졌다. 멋진 신세계여. 그것은 하나의 도전, 하나의 명령이었다. 델타들이 조금씩 밀치더니 조용해졌다. 린다는 노예였고 그녀는 죽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다. 그는 앞을 가렸던 덧문이 열리고 울타리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만해요. 야만인이 우렁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급 출랑계 보조원이 숨을 몰아쉬며 야만인이로구나 하고 말했다. 내 말 들어요. 야만인이 소리쳤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연설했던 적이 없었으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기가 힘들었다. 그 끔찍한 거 먹지 말아요. 그건 독약이에요. 이것 보세요, 야만인 씨. 하급 출랑계 보조원이 말했다. 육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배급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절대로 안 돼요. 그걸 버려요. 그 무서운 독약을 버리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전해주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신세가 좋습니까? 그들이 병원으로 들어서자 야만이는 이런 말을 하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고 눈은 열정과 분노로 번득였다. 여러분은 아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질질 울고 또 하면서 말이에요. 야만이는 그들의 짐승 같은 우매함에 화같이 밀어 자기가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욕설까지 뽑으며 덧붙여 말했다. 모욕적인 그의 말은 거북이 등 껍데기처럼 굳어버린 그들의 우둔함에 부딪혀 튕겨 돌아왔고
그들은 둔감하고 심술궂은 불만의 표정이 담긴 멍한 눈으로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슬픔과 회한 연민과 의무감 따위의 감정은 그의 주변에 모여선 인간 이하의 괴물들에 대한 강력하고 벅찬 증오 속으로 흡수되었다. 여러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성과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까? 경로는 그의 언변을 유창하게 만들었고 그의 입에서는 어휘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이해를 못하겠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여러분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 안뜰을 향한 창문을 열고 소마 정제가 담긴 약통을 던졌다. 자유를 찾아요. 야만인이 소리치며 한 손으로 소마를 마당으로 집어던졌고 다른 손으로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자유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곁에 헬름홀츠가 나타났고 헬름홀츠 역시 주먹을 휘둘렀다. 드디어 인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조는 주먹을 휘두르는 틈틈이 열린 창문으로 독약을 집어던졌다. 이제 독약은 남아있지 않았다. 제16장 세 사람이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통제관의 서재였다. 고드님께서 내려오실 겁니다. 감마시종이 그들만 남겨두고 나갔다. 엘르물주가 큰 소리로 웃었다. 이건 재판이라기보다는 카페인 용약 파티에 가깝군요. 푹신한 안락 의자들 가운데 사치스러운 자리를 앉으며 그가 말했다. 기운을 내어 버나드. 불쾌해하는 친구의 음산한 얼굴을 보고 그가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버나드는 기운을 내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답 없이 엘르물주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더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 진정시키고 싶은 소망으로 조심스럽게 방 안에서 불편한 의자를 앉았다. 무스타파 몬드는 그들 세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말을 건넨 대상은 야만인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문명세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야만인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험악하게 날뛰고 심술 부리며 말대꾸 안 하고 버틸 작정이었다. 하지만 통제관의 얼굴에 나타난 지적이고 유쾌한 성품에 안심이 되어 숨김없이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란 버나드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통제관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운명세계가 싫다는 말을 그것도 하필이면 공공연히 통제관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한 인물과 친구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버나드는 하지만 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무스타파의 눈초리 때문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물론 좋은 면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허공에 울리는 음악이라든가 때때로 무수한 악기들이 내 귀천에서 튕기며 울리고 목소리가 들려올 때처럼 말인가. 당신도 그 작품을 읽었나요? 난 이곳 영국에서는 아무도 그 책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요. 거의 아무도 모르죠. 나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금지된 도서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법들을 깨뜨릴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왜 그것이 금서가 되었나요? 야만인이 물었다. 섹스피어를 읽은 사람을 만났다는 흥분으로 그는 모든 문제들을 망각했다. 통제관이 어깨를 축혀 올렸다. 오래된 책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죠. 이곳에서는 낡은 것들은 쓸모가 없으니까요. 아름다운 것들도요? 아름다운 것들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아름다움은 마음을 끄는 힘이 있는데 우린 사람들이 옛것에 끌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린 그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은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헬리콥터들만 나오고 사람들이 키스하는 걸 실제로 느끼게 하는 연극들만 해도 그렇죠. 염소와 원숭이들. 그는 자신의 혐오와 증오를 충분히 전달할 수단을 오셀로의 말에서밖에는 찾아낼 길이 없었다. 하지만 길이 잘 들고 착한 동물이긴 하죠. 통제관이 한마디 했다.
왜 당신은 사람들이 오셀로를 그냥 읽게 내버려 두지 않나요? 얘기했잖아요. 낡은 것이라고. 더구나 그들은 그런 책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는 헬름 홀츠가 로미오와 줄리엣 때문에 얼마나 비웃었는지를 기억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오셀로와 비슷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새로운 것은 어떤가요? 우리들 모두가 쓰고 싶어하는 글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런 책을 쓰지 못할 거예요. 만일 어떤 작품이 오셀로와 같다면 아무리 새로운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일 새로운 작품이라면 그건 오셀로가 아닐 거예요. 어째서요? 헬름홀츠가 반응을 보였다. 헬름홀츠 역시 지금 그들이 처한 달갑지 않은 현실을 잊어버렸다. 불안하고 초조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린 버나드만이 눈앞의 현실을 상기했지만 그들은 그를 무시했다. 어째서요? 그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오셀로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철이 없으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불안정이 없으면 비극을 생산할 길이 없으니까요. 세계는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원하는 바를 얻으며 얻지 못할 대상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잘 살고 안전하고 병을 앓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는다는 것과 욕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아내나 아이들이나 연인 따위에 강한 감정을 느낄 대상도 없고 마땅히 따르도록 길이 든 방법 이외에는 다른 행동은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무엇이 잘못되더라도 소마가 해결합니다.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창밖에 던져버렸어요. 야만인 씨. 자유 말입니다. 하하하. 델타들이 자유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다니.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오셀로를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고 참 순진한 청년이군요. 야만인은 침묵을 지켰다. 그렇긴 해도 말입니다. 그는 굽히지 않았다. 오셀로는 훌륭합니다. 오셀로는 촉감 영화들보다 훌륭합니다. 그야 물론이죠. 동자관이 시인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을 위해서 우리들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당신은 행복 아니면 과거에 사람들이 고급 예술이라고 일컫던 것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고급 예술을 희생시켰어요. 대신 우리들에게는 촉감 영화와 냄새 풍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은 자체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관객에게 큰 쾌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난 궁금했어요. 태아 유리병들을 가지고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얻어내는 방법을 잘 알면서도 도대체 왜 그들을 만들어 놓았는지 말이에요. 이왕이면 왜 모든 사람들을 알파 더블 플러스로 만들지 않았나요? 무스타파 본드가 웃었다. 그건 우리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자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우린 행복과 안정을 신봉합니다. 알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틀림없이 불안정하고 비참해집니다. 알파들이 근무하는 공장을 상상해봐요. 그것은 훌륭한 자질을 물려받아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한도 내에서의 책임을 지도록 훈련받아 길이 든 개인들이 저마다 분리되고 상관이 없는 집단을 이루는 셈이죠. 그런 사회를 상상해보라고요. 그건 부조리한 짓입니다. 알파 태생의 알파 길들이기를 받은 사람이 엡실론 반백지의 일을 해야 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미치거나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부수겠죠. 알파들은 알파 일을 하도록 해준다는 여건하에서만 완전히 사회화합니다. 오직 엡실론만이 엡실론다운 희생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저항을 하는 훌륭한 혈통인 그들에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받는 길들이기 훈련은 지정된 궤도 안에서만 달리게끔 목책을 둘러놓는 셈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미리 운명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숙성기가 끝난 다음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병 속에 머무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죠. 유아기와 태아기의 고정관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도 저마다 병 속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알파인 경우에는 우리들이 들어가 사는 병은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크다고 하겠죠. 만일 보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면 우리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상급 대용 샴페인을 하급 병에다 부어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그것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이프러스 실험의 결과는 신빙성이 높아요. 유리병 재처리 작업에 관한 실험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그건 포드 기원 473년에 시작되었어요. 통제관들은 사이프러스에서 기존의 거주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특별히 준비된 22,000명의 알파 집단을 새로 정착시켰습니다. 온갖 농기구와 산업 장비를 그들이 인수했고 스스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들끼리만 남았어요. 그 결과 모든 이론적인 예언들이 그대로 충족됐어요. 땅은 제대로 경작되지 않았고 모든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고 법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급 작업의 근무를 위해 배정된 사람들은 고급 직책을 얻기 위해 책략을 꾸몄고 고급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역으로 책략을 꾸몄습니다. 6년 이내에 그들은 1급 내란을 일으켰고 2만 명 가운데 1만 명이 죽었으며 생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 통제관들에게 섬의 통치를 다시 맡아달라고 탄원했죠.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었죠. 세상 사람들이 알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적정 인구는 빙산을 모형으로 삼으면 되는데 9분의 8은 물 밑에 9분의 1은 물 위에 나와 있는 빙산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수면 밑에 잠겨 있어도 행복한가요? 위에 있을 때보다야 행복하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당신 친구들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런 한심한 일에도 불구하고요? 한심하다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을 좋아해요. 부담이 없고 단순하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쉽고 피곤하지 않은 일을 7시간 반 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소마 배극과 놀이와 자유분방한 성교와 촉감 영화를 누립니다. 그들이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그야 물론 그들이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기는 어렵지 않아요. 모든 하층 계급의 작업 시간을 하루에 서너 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 것쯤은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실험을 시도해 본 것은 벌써 150년도 더 되는 과거의 일이었어요. 아일랜드 전역에서 하루에 4시간 작업을 실시했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안과 소마, 소비량 급격한 증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시간 반이라는 잉여 여가는 행복의 원천이기는커녕 사람들은 그렇게 남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따름이었죠. 발명관리국은 노동력을 절감하려는 조처를 잔뜩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천 가지나 되죠.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느냐? 그런 계획들은 근로자들을 돕자고 마련해 놓은 것인데 과다한 여가로 오히려 그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잔인한 처사가 되겠죠. 농사도 그렇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필요한 양식을 합성시켜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린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은 인구의 3분의 1이 흙과 더불어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공장보다는 땅에서 식량을 얻는 쪽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자신의 안정도 고려해야 하죠. 우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변화에는 안정의 위협이 되니까요. 우리들이 새로운 발명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를 그토록 삼가는 또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순수 과학의 모든 발견은 잠재적 파괴성을 지니기 때문에 때로는 과학까지도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과학이라고? 야만인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그 어휘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과학도 안정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또 다른 대가입니다. 행복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은 예술뿐 아니라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위험합니다. 우리들은 과학에 쇠사슬을 채우고 재갈을 물려 조심스럽게 감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헬러몬츠가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과학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건 최면 교육의 표어입니다. 13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일주일에 3번씩 듣는 말이죠. 버나드가 말을 거들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우리들이 내세우는 모든 과학적 선전은 그래,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과학인가? 무스타파 몬드가 비꼬는 말투로 물었다. 자네들은 과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어. 나도 한창 때에는 상당히 훌륭한 물리학자였지. 우리들의 모든 과학이란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정통적인 요리 이론과 수석 요리사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덧붙이면 안 되는 요리법 목록을 수록한 요리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칠 만큼 훌륭했어. 이제는 내가 수석 요리사인 셈이지. 하지만 과거에는 나도 젊고 호기심이 많은 풋내기 조수였어. 나는 내 나름대로 조금씩 요리를 하기 시작했지. 비정통적인 요리, 불법 요리를. 사실은 약간의 참된 과학이라고나 할까.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저 친구는 마땅히 그가 받을 저벌이 보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거야. 그는 섬으로 전출될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흥미진진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지.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자아의식이 강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온갖 사람들이 있는 곳 말이야. 정통성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독자적 관념을 지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 난 자네들이 부러울 지경이라네, 왓슨. 엘러멀츠가 웃었다. 그렇다면 왜 동자관님은 스스로 섬을 찾아가지 않으시나요? 그건 결국 내가 이곳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야. 나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었어. 내가 좋아하는 순수 과학을 계속하기 위해 섬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올바른 과정을 거쳐 실제로 통제관이라는 직책을 계승할 전망을 고려해 통제관 협의회에 들어가느냐 하는 선택권이었지. 나는 이쪽을 선택하고 과학은 포기했어. 나는 과학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해. 행복이란 가혹한 주인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더 고지식하지. 만일 아무런 회의도 품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도록 길이 들지 못했을 땐 과학이란 진실보다 더 가혹한 주인이야. 어쨌든 의무는 의무지. 자신의 기여만 따질 여유는 없어. 나는 진실에 관심이 많고 과학을 좋아해. 하지만 진실은 불편한 위협일 따름이고 과학은 공공의 위험이야. 그것은 혜택 못지않게 위험을 주었어.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안정된 평정을 마련해 주었어. 거기에 비하면 중국에서 찾아낸 마음의 평정 상태는 기가 막힐 정도로 불안정한 것이었고 심지어 원시적인 모계사회까지도 지금의 우리만큼 자리가 잡히진 않았어. 다시 말하고 했는데 과학 덕택이었지. 하지만 과학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일을 과학이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의 연구 범위를 그토록 치밀하게 제한했고 나는 그 때문에 섬으로 쫓겨날 뻔했지. 우리는 과학이 눈앞에 닥친 가장 긴박한 문제 이외엔 아무것도 다루지 못하게 해야 해. 다른 모든 연구는 지극히 용의주도하게 막아내지. 과학적인 발전에 관해서 우리 포드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읽어보면 기분이 묘해. 그들은 다른 분야와의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과학의 발전이 무한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둬도 좋으리라고 상상했던 모양이야. 지식은 가장 고귀한 선이었고 진리는 가장 숭고한 가치를 지녔으며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 이차적이었어. 물론 그 시절에도 사람들의 관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이야. 우리 보드님 자신도 진리와 진실과 아름다움보다 행복과 안락함의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 대량 생산이 그런 변화를 요구했으니까. 만인의 행복은 바퀴들을 끊임없이 돌아가게 해주지만 진실과 아름다움은 그러지 못해.
9년 전쟁 이후에 그때부터 과학이 처음으로 통제를 받기 시작했지. 그때는 사람들이 지옥까지도 통제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 조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좋다는 식이었어. 우리들은 그 후부터 통제를 계속해왔어. 물론 그것은 진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었지.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었어. 인간이 무언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해.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만 성취할 수 있다고. 자네들은 지금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어. 왓슨, 자네는 아름다움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 나도 역시 진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섬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야만인이 말했다. 통제관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행복을 섬기겠다는 선택에 의해서요. 그것도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말이에요. 세상에 섬이 그렇게 많다는 게 다행이에요. 섬이 없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군요. 아마 당신들을 모두 무통도살실에 집어넣었겠죠. 그건 그렇고 왓슨군, 자넨 열대 풍토를 좋아하나? 사모아 같은 곳은 어때? 아니면 더 상쾌한 곳이 좋을까? 엘르몰츠는 몸을 일으켰다. 전 철저히 나쁜 풍토가 좋겠어요. 저는 기후가 나빠야 글을 더 잘 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관은 머리를 끄덕였다. 난 자네의 그런 정신이 마음에 들어. 정말로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어. 그가 미소를 지었다. 포클랜드 제도라면 어떤가? 그만하면 되겠어요. 개의치 않다면 저는 버나드가 어떤지 보고 싶은데. 제17장 예술의 과학이라 보아니 당신은 행복을 얻기 위해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군요. 그들끼리만 남게 되자 야만인이 말했다. 또 없나요? 물론 종교도 있었죠. 통제관이 대답했다. 9년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엇이 존재했었어요. 난 거의 다 잊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텐데요. 글쎄요, 야만인이 머뭇거렸다. 그는 고독에 관해서 밤하늘에 대해서 달빛을 받아 하얗게 펼쳐진 암석의 대지에 관해서 깊고도 어두운 암흑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통제관은 방의 다른 쪽으로 건너가서 책장들 사이에 벽에 박힌 금고를 열었다. 문이 열렸다. 컴컴한 속을 더듬거리며 그가 말했다. 나는 그 주제에 항상 크나큰 흥미를 느꼈어요. 아마 당신은 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겠죠? 성경이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이것도요. 다양한 종교적 경험. 윌리엄 제임스 저. 그리고 아직도 더 많아요.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무스타파 몬드가 말을 이었다. 옛날 음란 서적이 가득 쌓여있죠. 하나님은 금고에, 포도님은 책장에. 그는 웃으면서 독석 이탈에 음향 녹음 두루마리를 잔뜩 담은 진열대와 책장으로 이루어진 그의 공식적인 서재를 가리켰다. 하지만 신에 관해 알고 있다면 왜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나요? 야만인이 물었다. 왜 당신은 그들에게 신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셀로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 전의 신을 다루는 옛날 책들이기 때문이죠. 현재의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